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의혹. 오늘 국회에서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저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게 해드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30년 정대 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겠습니다. 부당 이득은 없었다는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할머니가 제기한 운동 방식과 방향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진상규명 TF의 전주의 당선인 연결해서 충분한 해명이 됐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기지에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의 건강, 위생 및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물 개선 공사와 사드 체계 일부 장비의 성능 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 장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장비들이 기습적으로 반입됐습니다. 반발한 주민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도 있었는데요.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3부에서는 세계 최초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전주국제영화제 소식과 더불어 한 주간의 연예계 뉴스들 우리 연애할 거여에서 만나보고요. 4부 빅데이터 시간에는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 및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재확산 이슈들을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안 해본 것 없이 다 했습니다. 대통령도 했는데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 대자 대통령이 했습니다. 관련 면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일 좋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 참 좋았다. 정치 구단 박스트라다무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등 이분을 부르는 이름도 많고 시사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 뿐이죠. 민생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날 특별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바로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분을 뭐라고 불러드려야 가장 잘 어울릴까요?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대북통, 정치 구단에 이어 이제는 스스로를 낙선 거사라 칭하는 분입니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날 특별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오늘까지는 국회의원이지만 내일은 어떤 분이 될지 모를 뿐. 민생당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전화 연결하네요. 네네. 자, 20대 국회 마지막 날이고 또 금요일인데 금기원래 오늘도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예. 새벽에 광주 MBC 인터뷰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예. 자, 목포까지는 못 가니까 예. 굉장히 서럽네요. 더 이상 출마하지 않으시겠다고 인터뷰한 것 같은데요. 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건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 자꾸 다음 총선에 출마하느냐. 예. 그래서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럼 네. 오늘로서 국회의원은 마지막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6년간 특히 12년간 목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치열하게 활동했습니다. 예. 금기원래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지구를 11바퀴 도는 그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움이 남고 섭섭합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네?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걸 짚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특별히 아쉬웠다라고 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에 입문해서 야당 때는 김대중 총재님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이 예. 애국이고 예.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실 때는 서구원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애국이다. 예. 이렇게 하고 목포에서 12년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목포 발전과
우리 대북 문제 그리고 중앙 정치에서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뭐 아쉬운 것은 없다. 그러나 제일 아쉬운 게 있으면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거죠. 대북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뭐 예. 초대 평양 대사가 가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그거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코로나 미국 대선에 정신이 없잖아요. 예. 북미 관계도 교착됐고 남북 관계도 교착됐는데 예. 빨리 좀 정상화 해가지고 예. 남북 간의 대사관 교류가 되면은 초대에는 꼭 박지원 보내달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빨리 돼야죠. 예. 남북 관계를 선제적으로 좀 풀어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북한이 좀 호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호응도 안 하지만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비난해서 미국을 움직이려고 하는 예. 거니까 저는 이러한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발 앞서서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 앞서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건협력 등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관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진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자꾸 제동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미국 입장이고 우리 남북 문제의 개선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전에 지금 바이든 민주당 사실상 후보에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번 하는 그런 쾌거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대북 문제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눈치를 봐야죠. 왜냐하면은 남북 간의 100가지를 합의해도 지금 현재는 북미 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5.24 조치도 사실상 해제해버렸고 예. 미국 유엔의 안보리 미국 제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죠. 예. 그러나 과감하게 미국도 설득하고 대북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북 문제 나와서 제가 잠깐 여쭤봤고요. 그 의원님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게 정치 구단이라는 수식은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남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수식은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뭐 저는 부르는 건 다 좋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는 그 정치권에서 한 발 좀 떨어져 계셔야 될 텐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그 정치 평론가로 나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던데. 뭐 그것도 방송가에서 저에게 붙여준 별명인데요. 예. 저는 비록 국회는 아니지만은 국회의원 아니라고 해서 정치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가 배운 지식, 저의 경험과 경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통해서 진보 정권이 재창출되도록 제 역할을 다 하겠다. 예. 그리고 거기에 박지원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는 영원한 현역 정치인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당당히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줄기차게 윤미향 당선자가 밝히고 예.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지나친 정쟁은 결국 미국, 일본의 극우 파들에게 구실만 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을 MBC 정치외전에 출연해서 앵커하고 함께 봤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굉장히 똑똑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국민과 할머니들에게 드린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사죄한다. 빨리 해명하지 못해 죄송하다. 검찰 조사로 인해 세세하게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의혹의 대부분을 사실상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한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정조사 요거는 조금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용수 할머님도 또 윤미향 당선인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은 검찰 수사에 협력을 하고 그 국정조사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의석 가지고 됩니까? 예. 그리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30년 정의연 활동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수 할머님이 제기했고 또 그 할머님께서도 검찰 수사를 보자. 예. 또 윤미향 의원도 자기 나름대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나 이용수 할머님이 어떻게 나오실까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두 분 다 검찰 수사를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쟁을 앞세워서 일본 구구파들에게 구실을 주는 것보다는 검찰 수사를 보자.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요즘 논란이 되는 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인데요. 고 한만호 씨 비망록이 나오면서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재조사 혹은 뭐 재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 저축은행 사건 때문에 좀 곤혹을 치렀다가 결국은 무죄 났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예. 검찰이 재사건도 조작을 했지만은 예. 결국 증거를 찾아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특히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관계는 제가 당시 원내대표였고 예. 또 법사위원으로서 제일 많이 추궁을 했고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예. 1차 재판도 무죄가 나왔고 2차 재판도 그 내용을 제일 잘 압니다. 예. 그러나 지금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과 함께 있었던 분들이 새로운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확실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나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 예. 반드시 재수사해서 재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99마리의 잃어버린 양보다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더 중시하는 게 인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것만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공수처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한 것은 개인적 의견이고 예. 또 그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공수처는 아직 출범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애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준비하는 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는 공수처 문제는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특히 21대 국회에서 협력하고 공수처 수사 대상은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출된 지명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서 결정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처럼 법사위원 또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번에 이제 21대 개원되면 원구성 협상부터 해야 될 텐데 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아마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12년 법사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만주 변호사 별명도 받았는데 예.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5천년 우리 역사에 코로나 방역으로 세계 인류 국가로 평가받는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의 완수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다음으로 중시하는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역시 의석으로 보더라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차지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혹자가 얘기하는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통합 민주당에서 갖겠다 하는 것은 협상을 위한 엄포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8대 0 얘기하는 것은 뭐 전략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그런데 법사위 예결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면 야당 반발이 상당할 텐데요. 반발이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알토란 같은 좋은 상임위원회를 통합당이 주는 것이 좋죠. 국토위 같은 거요? 국토위, 보건복지 예. 이런 아주 좋은 것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협상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의원님 그 국회의원 생활 오래 하셨습니다만 20대 국회는 또 다른 국회 때보다는 또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동물국회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예. 실패한 국회 특히 이 여야가 입법 활동에 제일 부진한 예. 35%도 통과를 못 시킨 그런 국회이고 동물국회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그러한 비난도 감사하지만은 그래도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한 그러한 역사도 있다 하는 예,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1대 국회 바라는 점 혹은 의원님께서 조언할 점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177석 아니에요? 예.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범진보권이 190 그리고 범보수가 110이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생산적인 국회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겸손하고 통합당은 무조건 발목 잡고 반대하고 광화문으로 뛰쳐가는 그러한 황교안 리더십을 벗어나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같은 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러한 통합당이 되면은 국회가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다음에 시간 나시면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레드헤어님께서 분당에서 9408번 버스를 탔는데 익숙한 이동영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9408번 버스 기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1부 수사 마치고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선국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이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확진자가 줄은 것 같습니다. 어제 70명 정도 선이었는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53명. 지금 58명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제 4월 8일 53명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약간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예. 쿠팡으로 옮겨가면서 좀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쿠팡 관련 감염 사례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예. 벌어지는 것인데 방역 당국은 마스크 오브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 마스크 오브제는 폐지를 하기로 했고요. 6월부터는 그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하기로 오늘 밝혔습니다. 예. 일단 대리 구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생 공적 마스크는 5개를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 수술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라고 예. 하죠. 그 마스크 생산량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마스크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이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저도 마스크를 사보면 예. 최근에는 마스크를 사느라 줄을 서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마스크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예. 가끔 제가 사는 날짜를 좀 넘어가기도 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어요. 예. 아무래도 마스크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3장에서 5장으로 늘어나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더 살 수도 있게 됐고요. 예. 뭐 급할 때는 편의점 가도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편의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요새 지하철마다 그 화장실 옆에 자판기에서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은 렘데시비르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까? 예, 오늘 보건당국이 렘데시비르에 대한 해외 특례 수입을 식약처에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실제로 이제 중앙임상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식약처에 해외 의약품 특례 수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렘데시비르가 효과는 증명된 건가요? 렘데시비르가 원래 이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예. 됐고 이번에 임상을 미국에서 좀 광범위하게 실시를 했더니 예. 이제 사실 중증 환자 대상이거든요. 예. 치료 기간을 15일에서 한 11일 정도로 단축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입을 해서 식약처가 이제 긴급 사용을 승인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첫 코로나19 치료제가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약이 모든 감염 환자에게 듣는 건 아니고요. 그 호흡기를 달아야 될 정도로 중증 환자에게만 효과가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나왔던 보도로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에 효과 없다. 예. 그런 뭐 임상실험 문건이 나왔다. 뭐 이렇게 돼서. 그거는 이제 당시 중국 임상실험 예. 결과였는데 예. 중국에서는 임상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많이 모집을 못해가지고 좀 검증이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는 좀 광범위하게 했고 미국 FDA에서도 이게 좀 치료 효과가 있다, 어느 정도 있다를 판단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신종플루 때 한참 나왔던 그 타미플루 약하고는 좀 달라요. 예. 그거는 이제 증상만 있어도 누구나 먹어도 이제 치료를 할 수 예, 있는 약이지만 예. 이거는 중증 환자만 대상으로 예.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그 여기 코로나19에 딱 맞는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직 먼 예, 이야기니까. 뭐 백신이나 이런 것도 아직 좀 먼 얘기긴 합니다. 예.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관련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는 시간과 함께 뭐 일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좀 사과하는 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제기된 의혹이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이제 예. 후원금 편취 의혹, 그다음에 안성에 있는 힐링 쉼터 관련 의혹, 그다음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 예. 그다음에 그 윤미향 당선인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제 가족의 주택 매매나 자녀 유학 비용 관련된 의혹들이었는데요. 이제 대부분 의혹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할머니들 장례를 치르거나 할 때 이제 개인 계좌로 좀 자금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치 못한 판단이었던 것 같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안성 힐링 쉼터에 이제 윤 당선인의 이제 아버지를 관리인으로 이제 예. 고용했던 점에 대해서도 적절치 못한 처사였던 것 같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예. 적절치 못한 처신과 행동이었지만은 개인적으로 뭐 기부금을 착복하거나 유용한 적은 없다. 예, 전혀 뭐 그런 적은 없다라고 예. 이제 해명을 했고요. 일단 본인의 이제 입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더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일단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설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 예. 차후에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뭐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그 의혹에 대해서 어쨌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거치 입장에서도 단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거치 물러나고 입장에 이러지 대해서도 뭐 않겠다. 지금 물러난다기보다는 앞으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서 30여 년 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일각에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예.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도 과도한 비난을 하지 말아달라. 그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밝힌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훌륭하신 일을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검찰에 재소환됐네요. 예,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지난 26일에 처음에 검찰에 소환돼가지고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이제 불법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권 승계 의혹 있었고요. 그래서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 보고 내용 등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예. 그런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수사가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이제 검찰은 이제 미래전략실 관련된 인사들이나 삼성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해왔거든요. 예. 이제 거의 마지막 수순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당시 그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사전에 인지를 했는지 경영권 승계를 본인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이제 계속 캐고 있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26일 소환됐을 때 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작년에 2019년 6월에 이제 저희가 그 최순실 정우성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그 삼성 국정농단 특검 수사 기록을 이제 입수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당시에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 내용도 좀 들어있거든요. 거기도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알고 있었냐 했더니 그 내용은 알고 있었다. 합병 과정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고 다만 이제 그 당시 진술에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부인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은 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이야기는 예. 보고받고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예.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다. 결국은 예. 이거네요. 대부분 당시 이제 김종중 미래전략실 이제 실장이 주도해서 한 것이다. 예.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시 특검에서 수사를 했을 때도 본인은 그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인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뭐 국민연금공단이나 삼성 관련된 진술을 보면은 사실 이 모든 그림은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그거죠. 것이었다라는 예. 결론이 사실상 예. 났었거든요. 그럼 결론을 내면 예.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승계받은 사람은 모른 채 예.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진술서를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 합병 시너지가 난다고 하니까 나는 하라고 추진을 했을 뿐이다. 예. 라고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고 예. 당시 막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확 키워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진술도 예. 나와요. 예. 나오고 그래서 분식회계 한 것이고. 예, 그렇죠. 분식회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김상조 이제 현 정책실장이지만 당시 이제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었는데 거기서 김상조 실장이 이제 증언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당시 김종중 미전 실장을 만났을 때 예. 이번에 좀 무리하게 하시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이제 재판에 넘길 테니까. 예, 그렇죠. 재판 결과를 좀 보도록. 관련자들이 이제 기소를 하는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가 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성주 사드 기지에 한밤중에 요격 미사일 교체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국방부와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좀 기습적으로 요격 미사일을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전날 밤부터 이제 오늘 아침 9시쯤, 아침 6시쯤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길을 막고 있었는데 그 주민들을 좀 몰아내고 한 7기 정도의 요격미사일을 교체했습니다. 왜 새벽에 했습니까? 일단 좀 뒷말이 좀 많습니다. 뒷맛이 좀 개운치가 예. 않은데 국방부는 뭐 사드 체계를 그냥 뭐 개량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후화된 요격미사일을 교체했을 뿐이었다라고 예.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 중국하고 외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마찰도 좀 피하기 위해서 새벽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과정에 주민과 경찰 간의 충돌이 있었죠. 예, 이제 새벽에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이 진입로를 막아선 채 농성을 좀 벌였는데 예. 경찰이 동원돼서 새벽 3시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 한 5명 정도의 주민이 좀 다쳤던 걸로 이제 알려졌고요. 현재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제 단지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했을 뿐이기 때문에 뭐 사드 문제가 뭐 외교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까지 비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면서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서 논란이 된 울산의 교사 결국 파면됐네요. 예,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죠. 학생들한테 그 속옷 중에 이제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좀 성적인 좀 표현이 담긴 언행을 좀 일삼은 교사가 있어서 한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예. 등장을 하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국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늘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교사 A씨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예. 방금 말하는 것처럼 이 숙제를 내는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언사를 보였는데 예. 이 논란이 있고 나서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예. 뭐 이런 증언도 있고. 예, 과거 행적에서도 좀 성적인 발언을 좀 많이 했다는 예. 의혹이 제기됐었죠. 파면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혹시 있었습니까? 여론상에? 이번 케이스는 좀 파면까지는
그런 좀 의견은 없었고요. 아무래도 당시에 워낙 논란이 됐었고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20만을 넘겼습니다. 청원인이. 그래서 총 22만 명이 동의를 얻었는데요. 현재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동복지법이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워낙 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다가 그다음에 이 교사가 한 언행 자체가 상당히 좀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좀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충격이 좀 컸죠.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이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자신과 정의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의혹 없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봐야 할지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미래한국당 전주의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주의 당선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전화 통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당선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있었던 윤미향 당선인 기자회견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기자회견 장소가 이제 국회의원 소통관이었죠. 예. 국민들은 또 뭐 구체적인 좀 의혹 해소에 대한 해명을 좀 듣기를 원하는 그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예. 찐빵 없는 그 빵, 단팥빵, 예. 이런 그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팥 없는, 단팥 없는 빵, 찐빵 같은.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없다는 그런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장소가 이제 국회의원 소통관이었습니다. 예. 네, 소통관이라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본인들의 의정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히고 또한 의정 활동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데서 하였다는 것은 그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안고 없는 단팥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 부인한 것 같아요. 예, 뭐 사실상 모든 의혹에 대해서 속시원히 밝힌 것이 하나도 없죠. 예. 네, 아무리 이제 검찰 수사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 자리는, 그동안의 그 모습을 비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셨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 샅샅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한두 개라도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본인이 모든 것은 다 투명하게 썼다. 나를 위해서 쓴 것은 없다. 잘못은 없다. 이제 이런 취지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는 국민들은 많이 짜증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또 정의연 활동에 비판적인 할머니들을 배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던 것도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 밝힌 거는 아니고요. 예. 특히 이제 그런 위안부 운동의 방향성이나 또한 그동안에 꼭 법적인 문제를 떠난 이제 도덕적인 문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운동이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닌 정의원이나 아니면 정대협 위주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또 밝히지 않았죠. 예. 자, 검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와는 다르게 이 미래통합당 TF팀에서는 지금 어떤 의혹을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용사 할머니가 지난 5월 7일과 25일에 이제 하신 말씀을 저희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동안 이용당할 만큼 이용당했고 또한 속을 만큼 속았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안부 할머니들은 우리 과거의 어두운 불행을 상징하시는 분들이고
또한 그 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죠. 이런 그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저희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이 왜 이 이용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제 그것을 보면 결국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런 운동 방향이 그 피해자 중심주의로 이제 흘러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기부금이나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이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기부금이나 국가 보조금이 제대로 이제 쓰였는지에 대해서 예. 저희는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지금 진상을 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정의에서는 사업 목적에 맞게 썼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자, 근데 그 예. 부분도 오늘 그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이야기하신 걸 보면, 예. 결국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썼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지금 9번은 개인 계좌로 받았다. 지금 이렇게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 내역은 본인이 뭐 떳떳하게 내가 이 사업 모은 그 기부금의 목적에 맞춰서 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뭐 영수증이 그렇게 구비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은 들진 않았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이제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 국정조사 요구는 뭐 정식으로 하실 겁니까? 네, 진상조사가 이제 처음 이제 회의를 한 것이 이번 월요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저희들도 이 기자회견을 받고요. 예. 그리고 뭐 또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추이를 좀 봐야 되겠죠. 추이를 보면서. 예. 추이를 보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게 좀 검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국정조사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도 우선은 사실 확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실 확인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으로서도 국정조사를 반대할 그런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현실적으로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정조사는 힘들어질 텐데, 그래서 우리 또 일부에서 박지원 의원하고 인터뷰했었는데, 네. 이 정쟁의 수단이다 국정조사 요구는 이런 지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미래통합당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또한 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결국은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 의원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지금 이러고 있는 판국에 당연히 제1야당으로서는 이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쟁으로 그렇게 사용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주의 당선인은 뭐 판사 출신, 이거 변호사도 오래 하셨는데 국회 들어가면 네. 상임위는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저는 법사위를 우선 지원했습니다. 법사위 지원하셨습니까? 예. 예, 뭐 제가 뭐 전문성이 있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좀 역할을 좀 하고자 일단 법사위를 지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를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것은 꼭 다수결에 의한 예.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 여야 간에 다양한 또 대화와 또한 소통을 통한 이런 현명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 이제 그동안에 법사위원장이 또 그동안에는 또 이 야당 제1야당에서 맡으신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꼭 왜 이 시점에서야 이제 꼭 그것을 바꾸려는 지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이 꼭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견을 존중하고 예. 또한 대화와 타협 이런 민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하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대 등원하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 포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그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이번 그 총선에서 국민들이 주신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더욱 겸허하게 이번 그 선거에서 국민들이 주신 뜻을 받들고 더욱더 새로운 정당으로 좀 다시 그 태어나고자 큰 그런 그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그런 데 있어서 저도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할 것이고요. 또한 여대 야소의 이제 상황에서 결국 야당의 역할은 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적절한 견제입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그 여당이나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그런 이런 그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예. 그것은 야당 의원으로서는 적절한 견제를 좀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한국당 정주의 당선인이었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어제 전주국제영화제 사상 최초 무관객 온라인 방식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무관객 영화제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대신 더 많은 분들이 영화제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즐기는 전주국제영화제. 어떤 작품을 보면 좋을지 전주국제영화제 문속 프로그래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로그래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전주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릴 때면 전주 영화의 거리가 관객들로 상당히 붐볐을 텐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겠네요. 네, 많이 다릅니다. 평소 영화제 같으면 전주 영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한옥마을하고 남부시장 인근 그리고 여기 갱리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백사와 이제 리단이 붙어서 갱리단 길까지 붐비곤 했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거의 없어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어저께 개막식 이후에 예. 뒤풀이를 했는데 또 한국 경제인 감독님, 또 한국 단편 경제인 감독님들이 모여서 또 배우님들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좀 영화제랑 비슷한 느낌은 좀 났었습니다. 예, 어제는 그랬고. 네. 예.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무관객으로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슬로건이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은 2017년부터 사용됐던 겁니다. 예. 그동안 수많은 영화제들이 권력하고 자본에 의해서 큰 상처를 입었었는데 전주국제영화제만큼은 그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화들을 옹호하고 지켜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번 국제영화제는 총 몇 편 정도 소개가 됩니까? 이게 좀 설명이 복잡합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무관객 심사가 있고, 또 온라인 사용이 있고, 그리고 또 있는데, 일단,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객이 없이, 심사위원하고 게스트가 없이, 심사를 위해 사용되는 무관객 상영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온라인 사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제가 끝난 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다시 재발하는 느낌이라 지금 일정 발표를 저희가 잠정 중단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 그 얼마 뒤부터 9월 20일까지 열리는 장기 상영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건데요. 일단 온라인 상영회는 96편이 사용됩니다. 예. 그리고 장기 상영회는 174편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 온라인 96편. 이거를 그러면 일반 관객들, 집에서 즐기려고 하는 관객들은 어떻게 접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 온라인 사용회는 OTT인 웨이브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웨이브 사이트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웨이브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섹션이 있고요. 거기를 들어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 영화 리스트를 이렇게 보시다가 온라인이라고 표시된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 영화는 연결한 다음에 결제한 뒤에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제하고 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9월달까지 쭉 하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입니까? 9월달까지 하는 거는 저희 전주에서 저희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이 있거든요. 예. 거기를 중심으로 상영이 되고 주말에는 이제 다른 영화관을 대관해서 상영이 진행될 겁니다. 그때는 진짜 영화제처럼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겠지만 영화제처럼 관객들 앞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는 그런 영화제가 될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네네네. 예. 상영작 온라인 상영 안내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나라 내에서만 관람이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가 예. 복잡하게 꼬였기 때문에 예. 해외에 이제 허용을 하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관람료가 7,000원, 해외 단편 2,000원 돼 있는데 이건 뭐 편당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편당입니다. 편당이고 이게 뭐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이 영화들의 수익금의 70%는 이 영화의 창작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영화를 많이 봐주시는 게 다 이 창작자들을 도와주시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와 있는 여러 영화 중에서 혹시 프로그래머님이 추천한 작품이 있습니까? 이게 참 좀 까다로운 건데요. 예. 어떤 작품을 추천하면 또 추천 안 한 분들이 또 이렇게 뭐라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쟁작들은 추천을 드릴 수 없고 예. 심사에 영향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 이제 비경쟁 부분에서 추천을 드린다면 이제 온라인 하는 영화들 중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인극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재미가 있는 역윤도 감독님의 한국 영화 저승보다 낯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핀란드의 여성 감독 7명이 만든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 관습의 폭력성, 그리고 우리 엠번방 사건과 같은 느낌의 영화인데요. 그 자신의 섹스 장면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을 본 한 여성에 관한 일본 영화 비디오 포비아 이 세 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지금 전주국제영화제가 다른 영화제하고 다른 것은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많이 상영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독립영화, 예술영화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독립예술영화 사정은 뭐 대충은 짐작하시겠지만 예.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자본의 위력이 이제 점점 세지니까 이제 이런 영화들을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지금 최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상업영화계까지 이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독립예술영화계는 타격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전주국제영화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업적이진 않아도 다양한 의미를 가진 영화들을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예. 이런 영화들을 살려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 독립영화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좀 제일 크겠죠.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관련 부처에서도 지원은 합니다만 전적으로 다 또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네. 예. 자,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전주국제영화제 온라인으로 집에서 많이 즐겨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다시 코로나19의 확산 에 대한 경계가 추천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말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전주국제영화제 영화들을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예술 독립 영화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부디 많은 분들이 전주 영화들을 즐기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다양한 작품들이 온라인 혹은 또 장기 상영으로 볼 수 있게끔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목만 보더라도 이것 좀 한번 클릭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한 영화가 많이 있으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전주 국제영화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작품 아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 국제영화제 문석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한국 스포츠경제 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동건, 조윤희 씨가 이혼에 협의했네요. 네,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하기로 이제 서로 협의를 했고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또 딸 양육권 관련해서도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딸은 조윤희 씨가 일단 키우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예, 결혼 3년 만에 이혼. 네. 이혼 사유는 무슨?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드라마에서 커플로 나와서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았던 커플이다 보니까 그냥 죄송하다. 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입장은 나왔어요. 예. 연예계에 또 다른 이혼 소식이 있습니까? 네, 가수 이선희 씨가 올해 초에 협의 이혼을 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선희 씨는 이제 아시다시피 2006년에 재혼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14년여 만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예. 이선희 씨가 새로운 앨범 발표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6월 15일에 정규 16집 파트 1이 나오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소속사에서는 신보 발매보다 이혼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긴 합니다만은 대중에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혼 소식 같은 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겠죠. 네. 상습 도박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가수 슈 씨, 재판부가 도박으로 진 빚 갚으라고 했네요. 네, 맞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슈가 지인 박모 씨에게 빌린 도박빚 약 3억 4,600만 원과 이에 대한 손해금을 모두 갚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이자까지 갚으라는 얘기인데 네. 우리가 그냥 흔한 일반 상식으로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갚으라고 얘기했네요. 네, 맞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슈 씨도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예. 이게 도박이라는 거는 어쨌든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 원인 금연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슈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영주권자거든요. 그래서 일본 영주권자가 도박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법 행위라고 얘기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돈을 다 갚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카지노를 이용을 못 합니다만 네. 그 외국인들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슈 씨가 일본 영주권을 갖고 카지노 객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걸 불법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슈 씨가 꽤 오랫동안 도박을 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번에 얘기된 게 이제 2018년 6월에 두 차례 진행한 건에 대한 빚이었고 그 전에도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약 26차례에 걸쳐서 7억 9천만 원 정도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작년에 이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근데 세입자들이 곤란한 상황이 처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슈 씨가 이제 자기는 경제적으로 지금 궁핍한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슈 씨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에 한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슈 씨가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이런 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상환 기일에 맞춰서 돈을 갚지 못하니까 자기들만 신용불량자가 지금 될 처지다. 아하. 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뭐 건물을 매각을 하든 뭐 방법을 써서라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그 세입자들이 이제 화가 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슈 씨가 본인 이름은 아니지만 엄마 이름으로 건물을 세 채를 가지고 있다. 세 채. 네, 그러면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라도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슈 씨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된 또 부동산은 아니니까요. 좀 상황이 복잡하죠. 세입자들 보증금은 줘야죠. 줘야죠. 그래요.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예. 트와이스가 새 앨범을 냈는데 하프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50만 장 팔았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정식 발매가 6월 1일이에요. 근데 예약 판매만으로 지금 5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예약으로 50만 장 팔았다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 걸그룹 최고 기록입니다. 네. 이전까지 아이즈원이 초동으로 35만 장을 팔았었는데요. 이걸 또 뛰어넘어 버렸어요, 트와이스가. 제가 책을 8권을 냈는데 다 합쳐도 50만 권이 안 되는데 판매량이. 좀 집계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 네. 예, 대단하네요. 하프 밀리언셀. 아직 앨범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들어본 사람은 없겠네요. 네, 아직은 없어요. 근데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제 발매 하루 전인 5월 31일이죠. 틱톡에서 신곡 모어 앤드 모어 음원 일부를 선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음원 일부는 선공개하고 6월 달에 나온다고요? 네, 6월 1일에 발매됩니다. 예.
근데 이게 혹시 국내 팬들만 이렇게 예약한 게 하프 밀리언셀러입니까? 아니면 외국도 포함된 겁니까? 외국도 포함된. 네. 예. 그러면 정식 앨범이 나오면은 뭐 밀리언셀러 자리는 당연한 거겠네요. 근데 사실 초동이 원래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앨범이. 그렇기 때문에 단박에는 힘들 것 같고요. 작년에 트와이스가 작년 한 해 동안 110만 장 정도 앨범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기다리면 채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앨범을 잘 안 사지 않습니까? 네, 한창 안 사다가 또 요즘은 약간 사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하나가 어렵지 이제 밀리언셀러가 한번 오랜만에 나오고 나니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의 앨범을 다 밀리언셀러 올려주고 싶으니까 팬들이. 네. 근데 앨범 사면 CD로 듣는 거잖아요. CD는 안 듣죠. 그럼 뭘로 들어요? 음원은 스트리밍을 해야죠. 팬들은. 네. 음원은 따로 스트리밍하고. 그렇죠. CD는 보관하고. 네. 보관하는군요. 네. 그러면 팬들은 두 번 돈을 쓰는 거네. 앨범도 사고 스트리밍 또 따로 듣고. 그쵸. 그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네. 기념품일 수도 있겠네, 어떻게 보면. 그 앨범 안에 또 뭐 여러 가지 사진들도 있고 할 테니까. 네, 맞아요. 그 포토카드라고 해가지고 요즘 한 2장, 3장씩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드래곤볼 한다 그래요. 포토카드 모든 종류를 다 모으는 건데 그 조합을 또 다 모으려다 보면은 수십 장을 사야 되고 또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뭐 진행을 잘 못하고 있지만 팬사인회 같은 거 가려면은 또 CD 안에 추첨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CD를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추첨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수십 장씩 사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러면 이참에 앨범을 하나 내야겠네요. 저도 나름 팬이 많이 있거든요. 꼭 뭐 책이나 앨범 내실 때 꼭 추첨권을 넣으셔가지고. 책은 안 될 것 같고요. 훌륭한 작곡가를 만나서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겠습니다. 네. 좀 팔리지 않을까? 예, 기대됩니다. 네. 5만 장 정도는 팔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기대해보고요. 트와이스의 새 앨범. 네. EBS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에 출연했던 개그맨 최영수 씨가 EBS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왜 1인 시위를 했습니까? 네, 아마 최영수 씨가 본의 아니 이제 출연 당시 MC였던 채연 씨를 뭐 폭행했다. 네, 이런 논란이 휩싸였던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이분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폭행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결백하다. 어떤 이런 가해자 프레이밍이라도 벗겨달라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혐의로 났으니까. 네, 그쵸. 오해받고 욕도 많이 먹었다. 뭐 이런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EBS에서 이것 때문에 하차한 겁니까? 네, 맞아요. 일단 폭행을 했다, 뭐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은 뭐 좀 지금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폭행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성인 남성이 이 채연 씨는 미성년자였거든요. 16살에.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게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보니 하니에서 나올 장면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EBS가 교육방송인데 EBS랑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당시에 크게 있어가지고 이제 하차를 결정을 했었죠. 보니 하니 하차 이후에 최영수 씨는 인터랙티브로 가서 VJ 활동을 했던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유튜브 자기가 찍었던 영상은 다 또 삭제를 했고요. 지금 1인 시위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예. EBS 측 반응 있습니까? 아직은 네, 반응은 없지만 지금 EBS에서는 최영수 씨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출연 금지 결정을 내린 상태거든요.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번복될 만한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부의 세계가 폭행 장면으로 방심위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네요. 네, 맞아요.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이제 재방송까지 됐다고 해요. 이 문제가 된 장면들이. 그래서 양성평등, 폭력 묘사, 뭐 수용 수준 등의 조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극적이었습니까? 네, 일단 6회에서는 박해준 씨가 맡은 이태호라는 캐릭터가 김희애 씨가 맡은 캐릭터를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8회에서는 그때 한번 작가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괴한이 지선우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약간 게임 1인칭 시점처럼 이제 편집이 돼서 나오는 일이 있어서 그 두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19금을 달았는데도 문제가 된 겁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19금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15세로 풀었던 그 시점에 그때 나왔군요. 네, 그게 나왔어요. 저번에 한번 저는 아직 못 봐서 저번에 한번 TV 돌리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19금으로 인증해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서 네. 그랬구나 싶었더니 행정지도를 받았다. 예. 네, 맞습니다. 우리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는 방심위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분기마다 받고 있으니까요. 네. 별거, 네, 예.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받아서 좀 미안하네요. 나영석 PD의 예능 프로 락기남도 경고를 받았다. 네, 맞아요. 강호동 씨가 전국 방방곡곡 돌면서 이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는 프로그램인데 예. 특정 라면 브랜드의 광고 효과를 의도했다고 판단이 돼서 부배 세계보다 좀 더 셉니다. 법정 제재 처분을 받았어요. 법정 제재는 큰 처분인데.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라면인지 알 수 있도록 비쳤다는 겁니까? 네, 그쵸. 아주 이제 농심의 광고처럼 예. 계속해서 이제 그 로고를 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광고의 한 장면처럼 편집이 돼서 송출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이 그건 됐어요. 좀 문제 있겠네요. 네. 협찬을 받았나요? 네. 처음부터 이제 나영석 PD가 농심을 찾아가서 직접 협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생민 씨가 방송에 복귀하네요. 네, 팟캐스트 새로 이제 개설을 했는데요. 예. 경제 관련 팟캐스트인 김생민의 경고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경제가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좀 반갑다, 영수증이 그리웠다 하는 반응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구독자 1000명이 모였고요. 예. 근데 뭐 물론 반응을 보면 아직 너무 복귀 이른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예, 복귀가 조금 이른 게 아니냐 그런 네. 얘기도 있고 구독자가 1000명. 네, 일주일 만에. 제가 아는 팟캐스트는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오늘 약간 플렉스 하시는 날인가 봐요. 네. 예, 하여튼 김생민 씨 팟캐스트 찬반 양론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뭐 소속사에서는 그래서 좀 개인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또 선을 긋고 있어요. 예, 뭐 팟캐스트는 그렇죠, 개인적 활동일 수도 있겠죠. 예. 네. 이게 또 뭐 지상파처럼 쏘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사람만 듣는 거니까. 네, 찾아서. 그쵸. 예. 알겠습니다. 김생민 씨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팟캐스트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걸 네, 바탕으로 뭐 맞습니다. 지상파에 진출해서 뭐 전성기를 맞기도 했었는데 다시 네. 그 팟캐스트 시작했군요. 예. 물론 그때하고 지금의 팟캐스트 시장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송중기 씨의 보고타 촬영. 보고타 영화입니까? 네, 영화입니다. 송중기가 출연하는 보고타라는 영화. 네. 예, 어떤 영화입니까? 콜롬비아의 도시 이제 산타페데 보고타에 이민을 떠나서 정착하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예. 1990년대 배경으로 담은 작품인데요. 예. 한 150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됐고 감독은 2013년 개봉했던 소수 의견의 김성재 감독입니다. 김성재 감독. 그런데 이 촬영이 연기됐다고 하던데 이유가 네. 뭐죠? 코로나19 아이고, 때문인데요. 예, 콜롬비아에도 이제 코로나19가 좀 번지면서 배우들이 3월에 다시 귀국을 해서 재촬영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 사실 이제 보고타 쪽에서도 여름이면 촬영 재개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여름도 안 되고 내년까지 미뤄야 될 것 같다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남미 전체가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네, 요즘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무기한 연기네요. 기다려야겠네요. 네, 일단은 정해진 게 없고 여름 보고 있다가 여름 안 되고 가을 보고 있다가 가을 안 되고 그러면 내년이다 하니까 또 내년이면 하반기에 상황을 또 봐야지 날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배우들의 스케줄은 이게 연 단위로 다 정해질 텐데. 네, 그게 정말 지금 큰 문제예요. 사실 지금 배우를 교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게 벌써 45% 이상 촬영이 진행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배우들은 또 송중기 씨, 이희준 씨 다 충무로에서 무척 사랑받고 있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차기작 스케줄이 다 잡혀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고요. 그래도 좋은 작품이니까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든 스케줄을 맞춰서 강행을 해보고 싶다. 일단 현재는 이런 입장입니다. 예. 송중기 씨가 그럼 이혼 후 첫 작품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승리호 개봉을 하게 돼 있어요. 개봉을 앞두고 있죠? 네, 맞아요. 예. 승리호도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간 대작이라고 하던데. 네, 한 23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개봉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또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 기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또 6월에 다 개봉 일자를 다 잡아놨어요. 한국 영화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근데 여기서 또 미루면 정말 안 되지 않을까요? 6월쯤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밀었던 거네요. 밀었던 그런데 거죠. 다시 또 이렇게 돼서. 네. 예, 영화계 전반적으로 다 지금 산업이 어려운데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연애할 건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한국 스포츠경제 정진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갈등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지난 한 주 포털에서 다뤄진 이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많이 나온 어휘 이런 것들 보면 다시 코로나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확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졌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비중 있게 많이 등장한 어휘가 바로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용수 여성운동가를 지칭한 이제 표현이죠. 이제 그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외교적으로 미중 분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기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래서 관련된 뭐 부수적인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통해서 이제 선정한 주요 5가지 이슈는 이제 먼저 첫 번째가 쿠팡 물류창고발 그 코로나19 재확산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도 이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윤미향 당선인의 그 정대협 폐계 관련 의혹들, 그리고 세 번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번째가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보도됐고, 다섯 번째가 미래통합당 비대위 출범하는 것, 이렇게 5가지 잡았습니다. 예. 그 클럽발 N차 감염이 이어진 가운데 쿠팡 물류센터가 문제가 됐는데 네네. 최근 보도를 보면 뭐 일하는 직원들의 모자라든가 옷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뭐 신발에서도 나오고 뭐 오늘 보도된 내용 보면은 그 키보드에서까지 컴퓨터 키보드에서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현재까지 총 102명의 확진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쿠팡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부터 근무한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전수검사와 자가격리를 일단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102명 중에서 직원이 72명이고 또 이제 또 다시 또 옮겨간 거죠. 나머지는 직원의 가족, 지인 이런 분들이 이제 30명씩 지금 감염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경기 42, 인천 41명, 그리고 서울 19명 순으로 이렇게 지금 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물류센터 집단 감염 원인도 또 조사해 보니까 되게 또 안타까운 게 그 이태원 클럽에서 그 갔다와 인천에 가서 강사인데 자기가 또 아니다 이렇게 속였던 그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N차 감염이 다시 온 거라서 좀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면은 방역 당국의 조사에 협조만 잘해줬어도 이렇게 번지지 않았는데 직업을 속이고 동선도 속이고 그런 바람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쿠팡 물류센터, 또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들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보통 이게 물류센터라는 것은 택배 발송을 분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택배 받을 때 바이러스 옮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양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일에 그 협력업체 직원 486명, 1차니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11명인데 일단 1차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근데 아직 또 711명 다 하려면 좀 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집단 감염의 우려는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응에 있어서 쿠팡의 안일한 대응이 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는 4,000명이 일하는 곳인데 엘리베이터 딱 2개 있고 100명이 붙어서 앉아서 식사를 했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확진자 발생 인지 이후에도 그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그냥 방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학조사 필요한 그런 배송 직원 명단도 이제 경기도에서 제공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바로 안 하고 한참 미뤘거든요. 근데 그것도 왜 그러나 보니까 특별사법 경찰이 강제조사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명단을 제공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야 이거 택배 상자 뜯어보기가 굉장히 무섭다. 이거 가서 괜히 만졌다가 감염될 수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심지어 저 경험담 중에는 택배 온 거를 다 이제 그 장갑 끼고 만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되게 두렵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 중앙방역본부에서는 이게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다행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물류센터가 신선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건데 그게 이미 한번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포장이 되기 때문에 쿠팡 직원이 일단 상품을 직접 접촉할 수도 없고 접촉할 리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550만 건이 넘는 전 세계 확진 사례 중에서 택배로 인한 전파는 이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조치들이 그 소비자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쿠팡에선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다른 업체의 경우에도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느냐 아닌 거에 대해서 그 다른 업체 같은 경우 빨리빨리 조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게 투명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됐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확진자 발생을 24일 오전에 알고도 당일 오후 줄을 5시에 정상 출근시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 고객들한테 공지도 없었고 어제 6시 이후에 그 사과문이나 이렇게 내용들이 공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응에 있어서 위기 관리에서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그 택배발 바이러스는 없을 것이다. 네네. 가능성이 해외 사례도 전혀 없었고. 네네. 택배를 통해 그러니까 박스를 만지거나 그 내용물 때문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앙대책본부에서도 얘기했네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 많이 다루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죠. 저희도 아까 1, 2부에서 다뤘는데 윤미향 당선인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네. 그 의혹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했고 네네. 사퇴도 거부했죠. 네네. 일단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 어떻게 보면 대립되어 있는 지난 월요일 이용수 여성운동과 관련된 내용 요거 보면서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 월요일에 갑자기는 아니고 이제 대구에서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까지 옮겨가면서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용수 여성운동가 때 한번 댓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 윤미향 당선인의 그런 기자회견에 대한 댓글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요 차이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다음으로 이제 구분해서 살펴봤는데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그 이용수 여성운동가님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 대체로 이제 이용수가 어떤 사람인지 호명한다 이런 어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라는 어휘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이 계속 이용수 여성운동가를 지칭할 때 계속 할머니로 지칭합니다. 피해 여성인 할머니로 지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여성운동가로서의 면모들이 충분히 있고 그런 활동을 해오신 분인데 할머니라고만 표현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의 호명이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또 양 포털을 보게 되면 색깔론 공세가 굉장히 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이용수 운동가를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그 좌파다. 좌파니까 니들이 이용수 운동가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반면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용수 운동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가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대구라는 얘기들이 댓글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것 통해서 대구에서 인터뷰했고 대구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되고 곽상도라고 하는 그런 미래통합당 의원 이름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핵심적으로 보면 그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용수 할머니를 정의연과 윤미현 당선인이 앵벌이로 이용했다라는 담론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이른바 토착외구라 불리는 보수 세력에 의해서 기획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다음에서는 좀 핵심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예, 엇갈리네요. 네, 엇갈렸습니다. 이 부분은. 윤미향 당선에 대한 댓글 엇갈렸습니까? 그게 오늘 봤는데 제가 특이했던 게 엇갈리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예. 그러니까 일단 네이버 댓글 어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나온 게 사퇴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윤미향 당선인이 사퇴를 하라. 그러니까 저희 네이버 성향들을 저희가 생각해보면 그럴 법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고 거기다 조국이라는 어휘도 6번째로 나오고 있는데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들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사퇴하라는 요구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대체로 거짓말과 변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힐 것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에 오늘 그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대체로 그 윤미향 당선인이 변명이고 그리고 어째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다시 또 깨는 그 반론을 하는 이런 내용들로 주로 댓글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이용수 여성운동가 때는 다음과 네이버가 갈렸으니까 요것도 좀 갈리겠네 싶어서 봤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이버랑. 그러니까 다음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나왔던 어휘, 그 댓글에 나온 어휘가 사퇴였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라는 어휘도 7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 그 사퇴 그리고 혹은 검찰로 가야 될 문제라는 것들도 다음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또 요거 말고 이제 가장 많은 공감수를 받은 내용들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음에서는 보수 시민단체 후원금도 전수조사하자. 이 내용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고 그리고 또 네이버와 다르게 언론들이 기레기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이제까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비중 있게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실까요? 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를 결국 승인했고 이제 출범하게 됐습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한 포털의 댓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지지를 보내고 다음은 반대를 하겠죠. 다음 같은 경우도 반대를 하는데 이제 예전에 봤었던 것도 그렇지만 지지와 반대 이유들이 조금씩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경우에도 뭐 친여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이 다음에선 또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예전에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나오는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비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통합당이 문제가 있다라고 당을 비난하는 것들은 많지만 이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뭐 거기다 뭐 위기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30대가 일단 3명이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성도 2명이나 배치되면서 굉장히 이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굉장히 막 개혁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논의 비대위 출범 논의 과정에서도 이제 뭐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얘기들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인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수용하고 그 개혁적으로 나간다면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야당이 진보 정책을 펴니까 여당도 어떻게 보면 그 무리 없이 진보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이슈들을 먼저 야당이 선점을 해버리면 여당으로서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그렇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김종인 비대위가 추인됨으로 해서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입당할 수 있겠느냐. 좀 어려워 보인다. 두 사람이 또 설전을 또 벌였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대위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개념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진보적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고를 했는데 그리고 또 그 비대위에 들어간 그 청년 그 비대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5.18 묘역 참배하고 유가족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당 이미지를 상당히 깨나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노골적으로 그 좌파 이중대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정책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앞서서 이제 예전에 검사 시절에서 있었던 경험담까지 이제 끄집어내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이제 비판하고 이 문제들 계속 제기해왔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미래통합당에 다시 합류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은 뭐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도 그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뭐 이번에 선거 나왔다기보다는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있으면은 대권에 도전하기는 어려울 테고. 네네. 어찌됐든 당으로 복귀하고 싶을 텐데.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지금 1년 정도 갈 거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내년 4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치를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는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말들을 다시 만들어 가면서 당으로 다시 복귀하려고 어떤 노력을 펼치느냐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관전 포인트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는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이경락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코로나19 대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